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남성은 개인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채 출연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오늘 오전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수차례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을 협박했습니다. 여성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새벽 시간에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칼날을 갈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방송을 쉬었더니 이 세 분이 너무너무 반갑게 이렇게 진짜 반가워라.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우리 박 변호사님도 이 차 갖고 오셨죠? 네. 지금 이 주변 오늘 JTBC 상암 사고 오실 때 많이 답답하셨죠? 예, 정상적으로 못 오게 이제 도로 따라와야 돼요. 왜? 오늘 뭐 하잖아요. 잼버리, 그렇습니다. K-팝 공연. 네. 상암 여기 진짜 네. 완전히 다 주차장이 됐어요, 네. 지금. 이 교통 통제 중이니까 혹 행여라도 이쪽에 오실 분들은 돌아서 이렇게 좀 가시라는 말씀도 미리 광고를 좀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6호 태풍 카눈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길지 모른다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좀 지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좀 그래도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던 데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 자, 그러다 보니 기상청이 또 입길에 오르던데 호들갑을 좀 떨더라도 피해를 예방하는 게 그래도 방심하고 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보단 더 나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하루 종일 전국의 소방대원들, 경찰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생하시더라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학원 간 손자가 할머니 우산 좀 갖다 줘 했는데도 사반 본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잘했쥬 하신 이창수님. 잘하셨습니다. 애들 강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예. 자, 4살짜리 아들 이준이와 함께 사반 6반 외칩니다 하신 충북 음성의 이상민님. 태풍 약해지라고 노래했던 우리 딸 박하윤 덕분일까요? 피해 적어서 다행입니다 하신 정희님. 자, 경북 경산사입니다. 우리 집에 천사 같은 손녀 박지안이 태어났어요. 며느라 고생했다 하신 이순애님. 부산 당감동 박만기 여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 하신 김미영님. 돌쟁이 유모차 태우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자전거 탄 어르신이 쌩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네요. 아니, 횡단보도에선 자전거 끌고 가는 거예요 하신 전주의 김미경님. 하와이 교민입니다. 큰불 나서 남편 회사가 타버렸어요. 교민 관광객들 걱정입니다 하신 김유경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세스만 뉴스의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까요? 도로 난입의 역주행까지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해보죠.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왼쪽을 주목해 주세요. 차도를 저렇게 당당히 걸어가는 저 남성. 이런. 자, 신호받고 멈추는 그때 갑자기 택시 쪽으로 오더니 페트병으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또 뭐라고 하든 또 다른 차도 중앙 쪽으로 가는데 또 차 오는데 설마 저 차에다 대고 또 또 페트병 막 흔들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아하, 저 아저씨 왜 저럴까요? 자, 어느 동네를 가든지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저 사람도 나쁜 쪽으로 저 동네의 마스코트일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인데요.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어느 도로입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지나가던 차들 통행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갑자기 차도를 인도마냥 걸어다니다가 차를 막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페트병으로 여러 차들을 내리쳤고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이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대낮부터 술을 마신 건지 뭔지 날이 더우니까 별일이 다 있다면서 이런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좌회전 대기 중인 불박차. 자, 그런데 뭐야 저거? 응? 반대 차선에 여기 반대 차선에 왜 저기 서 있어? 자, 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빵빵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초지일관 꼼짝 않습니다. 음주일까요? 약일까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호 바뀌니까 저렇게 쌩 갑니다. 자, 좌회전을 한 걸 보니 잠들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왜 저기 있었을까요? 자, 저게 서울입니다. 지난 9일 오후 2시쯤에 있었던 건데 지금 영상 그대로입니다. 역주행해서 좌회전 차선도 아닌데 예. 저기 지금 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술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잠잔 것 같지도 않아요. 좌회전해서 가는 거 봤을 때는 뭔가 크나큰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지금 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도 왜 나한테 빵빵거려 그랬던 거?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들 왜 저러지?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착각한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사실은 저도 비슷한 저런 건 아닌데 이 상향등 같은 거 이런 거 안 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열어서 얘기를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어서 이렇게 열으라면 창문을 엽니다. 잘못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 겁니다. 딱 근데 네. 창문을 내렸더니 박지훈 씨 아니에요? 딱 그랬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건 왜냐하면 지금은 좀 낮에라서 덜한데 약간 어둡거나 이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좌회전 한다고 들어가다가 앞차하고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흉기 난동범의 최후입니다. 하하, 또 흉기 난동이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파출소로 성큼성큼. 자, 입구에 멈춰 서더니 뭔가를 꺼냅니다. 아이고 이런 흉기야 흉기. 자, 들어오더니 야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막 하면 흉기도 횡설수설에 막 욕설까지. 자, 내려놔 빨리 내려놔. 경고했지만 계속 헛소리만 발사하자. 자, 그 순간 테이저건 빠바바바바바바. 팀장님,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이 손발이 묶여 있다고 해도 파출소에 흉기를 들고 간다? 하하 참. 지난 6일 새벽 2시경입니다. 경기도 남 파출소에 저 해당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저 남성은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치 난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흉기를 들고 파출소 안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저분이 파출소를 찾아왔으면은 찾아온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뭘 요구해야 되는데 횡설수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차분하게 저 남성을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휘두르니까 경찰에서는 흉기를 휘두르면 한 3번 정도 경고를 하거든요. 칼 버려, 칼 버려, 칼 버려. 그래도 계속 흉기 휘두르니까는 테이저건으로 쐈습니다. 맞고 이제 제압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흉기 같은 저런 량동을 부릴 때에는 엄정하게 단속을 하고 또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흉기를 들고 파출소나 수사기관에 찾아가면 안 되겠죠. 예. 만약 저 사람이 과잉 진압이네 어쩌고 하면서 민원 넣고 그러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연예인 업주도 당했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언 게스트하우스 내부의 문을 쫙 여는데 아이구야 레기 쓰레기가 방 안 가득합니다. 침대 위에도 저렇게 있고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아우 지저분해. 아우 자 테이블 위에도 저렇게 술병 쓰레기. 아우 야 세상에. 자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렇게 망연자실 방을 찍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피해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배우 정정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공개된 영상 보시면 객실 내부 상태는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바닥과 침대, 테이블까지 술병, 쇼핑백 이런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 씨는 그 사정이 어렵다고 하길래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달방을 두어 개 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몇 달 반값 안 내고 밀리니까 야반도주했던 외국인, 노숙자 데려와서 빈 방에서 재우고 옥상에서 파티하고 가구 파손시키면서 고성방가했던 손님, 또 화장실 거울을 떼서 방에 붙여놨다가 떨어져서 벽지도 거울도 다 깨졌는데 이걸 한 구석에 몰아두고 대충 치워서 방치한 손님, 방값을 거의 제 날짜에 낸 적이 없는 손님, 이런 손님들이 줄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만약에 재물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닌데 파손했을 때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는데 매우 더럽게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파손된지 확인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금액이 저 쓰레기 저 덤이 저게 얼마 정도 될지 계산도 가늠하기 어렵고요. 재판을 한다고 해서 법료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고스란히 손해를 지금 다 입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침팬지 동물원 탈출 소동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공원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손짓하면서 내려와 빨리 막 이렇게 손짓. 보십시오. 끼끼 침팬지입니다. 공원 내부를 저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잡으려고 하니까 끼끼 하면서 또 저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심지어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벤치에 저렇게 손을 올린 채 사람 마냥 오늘 덥다 하듯이 일단 다행히 잡히긴 했다는데, 자, 소장님, 심지어 침팬지 2마리가 탈출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8시 50분 정도에 대구 중구의 달성공원에서 사육 중인 침팬지 2마리가 사육사가 청소하고 있는 그 시간에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포획 작전을 펼쳤는데요. 2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중에 이제 암컷 1마리는 다행히 우리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 설득하니까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했어요. 근데 수컷 1마리는 도저히 그렇게 안 돼서 결국 마취총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포획 과정에서 사육사가 왼팔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종료까지 마취총은 3발이 사용됐고요. 관람객들이 좀 대피하는 수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기자. 그런데 또 그 뒤에 무슨 일이 또 있죠? 네, 이 암컷과 수컷 침팬지 중에 수컷 침팬지 마취총을 맞았었는데요. 이 회복 도중에 폐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수컷 침팬지 이름은 루디였습니다. 마취총을 맞고 그 야생동물구조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폐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예, 도심 한복판 시선 강탈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보이시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옆 차선을 봤더니 한 무리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저렇게 딱 지나가던 행인들도 주변 차량 동승자들도 찰칵찰칵. 자, 팀장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선 강탈인데요. 오늘 오후 12시 39분경 강남 일대의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태우고 질주를 했습니다. 도로를 질주를 했는데 알다시피 뒤에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실제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서에서는 그 경범죄를 적용해가지고 일단 연행을 했어요. 패스로 연행을 했는데 조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비키니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이 사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시내에서 비키니 입고 질주하는 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예. 지난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땐 여성분 혼자였는데 경찰서 갔단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과다노출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연음란죄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출한 상태에서 예컨대 뭐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한 과다노출이 아닌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도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 일단은 지난해 저렇게 오토바이 뒤에서 이렇게 노출해서 갔던 부분, 중요 부위를 과다하게 노출했을 때 10만 원의 벌금이나 뭐 가료 가능하거든요.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알고 보니 찰떡궁합입니다.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이네요.
네, 점을 맹신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런 남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40대 남성이고요. 여자친구랑 1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동안 정말 별의별 유치한 이유로 계속 싸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남성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길래 일단 얼떨결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평소에 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걸 넘어서서 맹신하는 편인데 이 남자친구랑 궁합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게 나왔던 거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사연자. 혹시나 나중에 또 점을 보러 갔는데 그때 가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일지 다시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사연자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상희야, 너 진짜 너무한다. 성격 안 맞아서 헤어지자며. 그 기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고작 점 하나 보고 와서 태세 전환을 해? 너 아주 그냥 나중에 결혼하면 합방하는 날도 점집 가서 받아오겠다. 너 정신 차려, 동그라미. 야, 상희 혼자 드셨어요 지금? 다음은 여친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든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궁합이라도 본 건데 아주 그냥 여자친구를 무당으로 몰아. 아주 그냥 그래 좋다, 헤어져 X. 야. 자, 우리 은배 오빠부터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사실은 점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점은 취미로 보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보는 것이지 완벽하게 신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점을 보면서 그랬다 하더라도 남자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게 낫지, 저건 내가 보기에는 점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마음이 좀 불안한 거를 남자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면은 점 가지고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도 약간 좀 갈리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은 핑계 같거든요. 궁합이 좋다는 거는 아마 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뭔가 정리하지 말고 계속 다시 만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돌아왔잖아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돌아왔다면 정말 점 때문에 계속 그런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다면 그때 차세요. 차시라는 거 말 말고 그때 정리를 지금 하시면 보고 계신다니까. 그때 정리를 하시고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을 바로 이 점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약간 가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도요, 짧게. 사실 맹신한다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분도 헤어지고 나서 자꾸 미련도 남고 생각도 나고 좀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가서 점을 보고 원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덥석 이렇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X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봐야지. 왜 이래. 자, 소장님. 네, 이 사연자가 40대 남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면 저는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궁합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면 남녀관계는 결혼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책임이 더 강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나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선택했어라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그것을 힘든 것도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궁합이 좋다 그래갖고 내가 결혼했더니 사귀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그럼 나중에 참기도 좀 어렵고 더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궁합에 너무 의지하는 만남 저는 반대합니다. 확실히 뭔가 이게 있어, 울림이 있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콜라님 앞으로 점점 피곤해질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안나수다님 점집 너무 많이 다니면 돈만 날리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듣게 되고 아무튼 안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동현님도 맹신할 정도면 위험한데요 하셨지만요. 강차연님 그래도 재미로 한두 번 궁금할 때 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이민 가신 지 17년째 되신다는 이용순 선생님 보고 계시죠? 친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미국 이민 가셔가지고 먹고 사느라 먹는 것 막 일하시느라고
뭐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와중에 한국 친구들 연락처 다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 반장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하셨다는 건데, 자, 2006년 서울 도봉동에서 장의사 하셨던 안덕호 선생님, 장의사 안덕호 선생님 방송 보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당시 봉천동 살던 친구 이용순 선생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쏟아낸다. 다시 채운다. 가자, 김민지. 넌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하이뮤 액티브. 다운이 실내 건조.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비가 와도 햇볕에 마른 것 같아.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남성은 개인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채 출연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성의 주장을 짚어봅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 출석했던 모습 보고 가시죠. 피해자 매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마약 혐의 인정하신 거죠? 저 와중에 또 지각을 했어요, 또. 맞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11시 9분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에 지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뛰어왔습니다. 현장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서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1시 50분쯤에 영장심사 마치고 나왔는데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외에 최근 마약 투약 여부 이런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하면서 지각한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침내 드러낸 얼굴입니다. 신우준입니다. 신우준. 이제 보도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공개했더라고요, 자기가. 실명하고 얼굴을 이제 인터넷 인터뷰하면서 공개가 좀 됐는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사건 얘기를 좀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말을 하지 않거나 좀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정신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마약류 관련된 거 이것도 사실은 관련 증거들 다 내가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 부분이라든지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 부분, 이런 부분은 거기에선 단계에 있지 않았었어요. 뒤에 기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 인터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던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불리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자기 유리한 부분에서는 어필을 하고 뭔가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신우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 입장을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고가 나서 저도 거기서 기절을 했던 것 같고,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본인이 구호 조치를 했다고요? 예,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CTV에 구호 조치를 했다고요? 건물 이제 자재 물들을 옮기고 119에 신고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핸드폰이 이제 안 보였던 겁니다. 핸드폰이 안 보였다고요? 본인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휴대폰을 찾은 거죠. 그 사고 현장은 왜 이탈하셨습니까? 사고 전에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구호 조치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저도 경황이 너무 없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랑 인터뷰한 장면을 보신 건데, 소장님, 네.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마 지금도 되게 당황해서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뭐 경찰이 이제 조사를 더 제대로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굉장히 눈에 띄었던 내용 중에 구호 조치를 자기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뭐 비틀거리다가 어디로 사라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구호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신 유튜버가 구호 조치를 스스로 하셨다고요? 기억이 나지도 않으면서 구호 조치한 건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사고가 나서 저도 기절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경찰이 나한테 얘기해 주기를 당신이 구호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구호 조치한 것을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든 별로 이제 와닿지가 않은 게 그때 영상 다 보셨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 그 바퀴에 깔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안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구호 조치를 하든 말든 해 무슨 상관입니까? 예? 자, 팀장님.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강남경찰서 지금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사고를 낸 직후에 구속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 경찰이 신 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변호사가 보증을 쓴다고 그러고 책임진다 하니까는 석방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신 씨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자신을 석방한 것에 대해서는 피부과 치료를 위해서 케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라. 그리고 또 사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롤즈로이스의 차량 주인을 만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량 사고 나면 보험 증명서를 떼거든요. 그 보험 증명서를 떼우기 위해서 석방한 것이지 변호사가 보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변호사 사임했어요. 변호사 사임했어요. 이렇게 또 논란이 커지니까 사임을 한 거겠죠. 자, 그리고 저 차, 롤스로이스. 저거 누구 차냐? 본인 차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본인 차가 아니라 그 중고차 업체 대표 명의의 리스 차량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 씨가 그 롤스로이스 맞다 내 거는 아니고 친한 형님이 뭐 할부로 끊어줄 테니까 네가 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친한 형님이란 사람한테 사용료를 주고 타고 다녔던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한 채널에 나와서 고가의 뭐 차량과 시계 그리고 200억대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연출이었다면서 돈 그렇게 벌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팀장님, 만약에 팀장님이 현직에 계셨으면 저 신우준이를 현장에서 딱 잡았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 사람이 잡았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오해하시는 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망사고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수송장을 채지 않고 시간을 주거든요.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고 있는데 저 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물 중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현행범 체포했다고 한다면은 48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좀 더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그 사고 당일 병원을 뭐 4군데를 그 와중에 막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과수 소변 검사 결과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소변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포함해서 총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이 됐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을 투약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 의약품들이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매달 2차례꼴로 모두 16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이 또 이 마약 사건에 또 정통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 지루성 피부염. 자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케타민 처방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뭐 수면 마취하면서 지루성 피부염 걸렸다는 사람이 온몸에 문신으로 도배를 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향정성 의약품 아니면 마약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좀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신 씨 이미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던 적이 있어요. 적발이 됐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7월 달에 일회용 주사기 3개의 필로폰 혈관 주사, 또 2017년 3월 달에 또 3개나 혈관 주사. 총 5회 투약을 해가지고 이때 주사기 16개 분량인데 이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뭐 소년보호처분, 소년 때 범죄 저지른 거 말고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사실은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요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마약 관련된 전과도 있고 지금은 향정성 의약품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유죄라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뭐 잠깐 특보를 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소장님, 네. 그 피해자분이 지금 좀 전해주시죠. 뭐. 네. 아,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20대 여성 지금 1년 전에 고향에서 혼자 상경해서 진짜 요즘은 정규직 되기도 어려운데 영화 관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다고 하고요. 지금 14시간에 걸쳐서 긴 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이 지금 5일 새벽부터 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에서 길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신 씨가 한 번도 뭐 여성에게 찾아오거나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지금 막 괜히 뭐 여론을 막 자극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영장이 아직은 뭐 안 나왔는데 이거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범행이 마약 사건도 있고요. 또 사망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행적도 사실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아니 근데 오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제 사실은 영장 실질심사는 되게 빨리 끝났습니다. 11시 뭐 9분에 들어갔는데 11시 40, 50분에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영장 발부는 영장 판사가 퇴근하면서 납니다. 제 생각에는 뭐 곧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중간에라도 영장 나오면 좀 전해드리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왜 우리 애를 이동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교실에 혼자 뒀냐라는 이유였는데요. 신고를 한 학부모의 정체, 교사들에게는 상전이나 다름이 없는 교육부 소속의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을 위해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담임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일으킨 무자비한 교권 침해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은 직위 해제됐고 악몽 같았던 7개월을 보낸 뒤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고성 신고를 한 이 문제 학부모가 교체된 담임 선생님에게까지 황당한 요구가 담긴 편지를 메일로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 뭐 여러 그동안 이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많은 사건들을 또 접해봤지만 세상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그것도 뭐 고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간부급 되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선생님을 끌어내렸어요. 맞습니다. 이 교육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자녀가 교실에 혼자서 방치됐다. 이런 이유였는데 이 당시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때가 이 3교시 도서관 이동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사무관의 자녀인 그 아이가 학생이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는 이동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동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차례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해서 이동 수업을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몸을 댄다거나 들어 옮긴다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실에 이 아이만 놔두고 도서관 이동 수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 학부모가 주장한 두 번째 이유, 선생님이 따돌림을 조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의 교우 관계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써서 내라 이렇게 해서 글을 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아이들이 쓴 그 글쓰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글쓰기 작품이랑 실수로 같은 파일에 보관이 됐었고 이 글쓰기 작품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글들도 같이 노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사의 실수였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부모가 이 아이의 교우 관계를 노출해서 선생님이 따돌림을 조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교육부 사무관, 5급 사무관이 학교장, 교육청, 교감을 상대로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애 학대당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으름장을 놓으면 무섭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기막힌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 교육부 사무관이었던 학부모가 세종시 교육청, 교장, 교감에게 그 내용을 4가지 정도를 그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사와 자녀를 분리조치해달라. 그리고 사안을 조사해달라. 그다음에 담임 선생을 직위 해제해달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4가지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문장을 놓은 것이죠. 참 세상에. 결국 선생님은 말이죠.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경우 때처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에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예. 정신과 치료 받고 계세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사기관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막 하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는데 지난 5월 거의 7개월인가요? 몇 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뭐 당연하죠. 뭐 처음에 되도 않는 얘기였으니까. 자, 전국 초등학교 노동조합 관계자 얘기 관련해서 좀 듣고 오시죠. 이 사건에 해당 학생 성모군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도서실 이용 수업을 가야 할 때 성모군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분노 발작이 일어날까 봐 우려되는 선생님은 이 학생을 이동 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임이 아닙니다. 자, 박 변호사님. 주호민 씨 얘기할 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고소만 당했다면 덮어놓고 직위 해제 이거. 그렇죠. 이제 예전에 사실 아동 학대가 됐을 때 그 피해자하고 뭐 선생님이 이제 가해자가 된다면 분리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직위 해제 같은 것들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2월 달에 지금 이 복직을 했어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7개월 만에. 예, 그리고 5월 말에는 아예 검찰에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성모군이 다른 학생들한테 더 폭력을 좀 행사를 했다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걸 자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특히 진정서 보면 다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폭력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진정서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서로 제출이 됐고요. 선생님은 이런 해당 학생하고 다른 학생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교실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측면이 반영돼서 무혐의 통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다음 날 다른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자, 그런데 후임 선생님에게 이 학부모가 황당한 요구 사항이 담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정말 뭐 장안이 떠들썩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왕의 DNA. 네, 후임 담임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자 이 학부모는 자신이 이런 내용으로 전임 담임을 신고했던 거다라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 그리고 이거랑 같이 9개 요구사항이 담긴 어떤 편지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이외에도 하지만 안 돼. 이런 제지하는 말 절대 하지 말아달라. 싫다는 음식 억지로 먹지 않게 해달라. 또래랑 갈등이 생기면 철저하게 편을 들어달라 이런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칭찬은 과장해서 하고 사과는 자주 해달라. 그리고 아이에게 뭐 인사할 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의 DNA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혹시 이 양반이 전주이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조선왕조 또 뭐 이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 신상이 다 털렸어요. 예. 근데 또 제가 성씨를 봤더니 희성이야, 희성. 예, 이 씨 아닙니다. 전주희 씨 아니더라고요. 자, 소장님. 네. 이게 참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네. 저도 제 주변에도 이제 다 교육자들이나 상담사들이나 의사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아이들은 다 다르다 이 얘기는 맞지만은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자폐증, 지적장애, ADHD, 특장애, 강박증, 불안장애 뭐 이런 아이들한테 약을 전혀 없이 내 말만 들으면 치료 가능하고 세계적인 인재로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학부모가 썼던 이 이상한 이 글들이 바로 다 이 연구소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한테도 무조건 왕자 공주라고 생각하고 막 왕의 DNA를 가진 애들이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뭐 밀가루도 마음껏 먹이고 영상도 다 보여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노벨상 수상할 수도 있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뭐 더 정확한 입장을 듣기는 어렵지만 좀 저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막간을 이용해서 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얘기를 해.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왕의 DNA 맞을까요? 뭐 그냥 하는 소리 아닐까요? 왕의 DNA도 아닌 건데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공손하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소장 청중을 상대로도 강의를 했어요.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거군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금기어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라고 했죠? 안 돼. 그만. 하지 마. 그렇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요구하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시비나 질서. 예,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지적질. 일방적 지시.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그 메일, 담임에게 보낸 메일에 나온 워딩하고 저 워딩하고 진짜 겹치는 부분이 많네요. 네, 많습니다. 왕의 DNA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연구소랑 연구소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는요. 그 ADHD 판정받은 아이들을 극우뇌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양육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편지에 담긴 내용대로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극우뇌형 아이들은 순한 양 같은 좌뇌형 아이들에게 하듯이 강압적으로 제어하면 뇌가 손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천재,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행동들은 천재 행동이라 이렇게 말리면 안 되고 왕자 공주라고 부르면서 대접해줘야 한다. 잔소리 제한하는 말 이런 것들 모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카페의 회원들은요. 일단 저게 연구소장이 부모에게 주는 그 어떤 미션지 같은 건데 극비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세다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학부모가 우리 뜻을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2013년에 이 논란이 됐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 소위 말하는 아나키, 우리는 아나키가 아닌데 마녀 사냥당하는 기분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이 그 메일을 보낼 때 말이죠, 소장님. 네. 그 교육부 네. 공직자 통합 메일로 네. 그 계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메일을 받아볼 그 선생님의 입장. 딱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각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 공직자가 본인의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공직자의 통합 메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크라던가 그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부가 찍혀 있는데 받는 선생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가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그 압력 부분에서 한 10배는 더 강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너무 본인의 그 공적인 지위를 너무나 잘못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진짜 이 아동학대법 지금 뭐 정부에서도 좀 개정에 대한 뭐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진짜 이 좀 고칠 부분 고쳐야 되겠어. 많이 진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동 학대가 아동의 어떤 정서적 행위, 또 발달 과정에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행위를 아동 학대로 규정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의 어떤 기분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훈육이 되고
학부모가 나쁘면 아동 학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 자체가 학부모 기분 상해죄가 되어버렸다고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 역시 뭐 이 학부모가 좀 서약서 쓰고 이 사과하라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 해당 학부모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접촉을 했는데요. 연락이 안 왔어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 내용을 다뤄달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특히 어떤 선생님은 이번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의 제목까지 정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내가 왕을 가르칠 상인가라는 제목으로 이걸 다뤄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말이죠. 정말 참담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여성이 수차례 윗집에 찾아가서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을 협박했습니다. 여성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새벽 시간에 이웃집 현관문 앞에서 칼날을 갈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번 사건 완전 남양 특집이에요. 네, 지난 2일 새벽 5시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내리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 집에는 60대 여성 그리고 70대 남성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 세대에서는 이거 아랫집 사람이 벌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상황을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돼 있던 CCTV를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 장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이 장면을 입수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도대체 그녀는 왜? 자,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7월 5일에는 새벽에 흉기를 갖고 와서 그 돌에 칼을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양파망을 자르기도 하고 그 칼로 그 다음에 한참 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듣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는 마대자루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마대자루로 부러지니까 다시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피해자로 입건이 됐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윗집에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 위층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이 보통 뭐 칼을 간다. 진짜 칼을 갈았어요.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그 주변 이웃들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윗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이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윗집은 35년 전에 이사와 살고 있고 그 아랫집은 지난해 5월 달에 여성하고 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아랫집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그 빌라는 3층 건물이었는데 공사한 집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잠잠히 지은가 싶었는데 윗집 주인이 얼마 후에 그 아랫집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 하나 죽어야 끝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은 주장입니다. 주장인 상태인데 그 후로 집 앞에서 화분이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도끼가 놓여 있고 이렇게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럴까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이 집에서 CCTV를 설치를 했던 것이죠. 지난해 11월경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또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이면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어라고 하시는데 이 윗집 주민분, 그러니까 노부부신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 집을 나가가지고 밤 늦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 층간소음 이게 이 주장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소장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거?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층간소음의 문제라면 그 스트레스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근데 그러기에도 지금 이 분이 하시는 행동은 좀 비상식적이고 약간 좀 비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층간소음은 싸움이 났다고 해도 지금 보면 칼을 갈고 칼을 꽂고 그다음에 화분도 깨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끼까지 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마대자루도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화를 뭐 항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서서 이거는 극심한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좀 우리 국민들 지금 뭐 흉기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뭐 상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층간소음 문제라고 보기에도 좀 너무 심한 증상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구속됐어요. 맞습니다. 범죄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행위, 특수 협박이 될 수 있고 지금 스토킹 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접근하고 뭐 얘기하는 그 모습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마 경찰에서 긴급 그 신고할 수도 스마트워치를 아마 피해자한테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일 날 또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 작동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이 여성을 체포를 했고 지금 구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성이 구속되니까 여성의 조부모가 또 찾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랫집, 그러니까 여성이 살던 집이요. 원래 이 여성의 조부모가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조부모가 이사를 나가면서 이 여성과 아버지가 이사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윗집이랑 그 전 세대인 이 여성의 조부모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사 온 뒤에 층간소음으로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하니까 이 윗집이 조부모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손녀가 계속 이러는데 연락해서 그만 좀 하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조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도 걔랑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체포가 되고 나니까 조부모가 찾아와서 합의를 부탁을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찾아와서 그럼 나중에 칼부림 나고 사람 하나 죽든가 말든가 원망이나 하지 마라.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요. 조부모 역시도 협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부모가 훈방 조치돼가지고 지금 아랫집에 왔답니다. 다시. 그래서 되게 이 피해자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세요. 뭔가 확실한 좀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사교 모임에서 첫눈에 반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는 40대 여성. 8년이 넘는 연애 기간 동안 한결같이 다정했던 모습에 평생을 약속했고 어여쁜 딸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소 남다른 애정을 쏟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만 생겨도 자기 일인 마냥 부부 일에 관여했지만 남편은 그런 형을 거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2월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잘 살아보자며 여성을 다독였다는 아주버니. 그런데 며칠 후 대뜸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겠다며 남편의 조의금마저 몽땅 가로챘다고 합니다. 혹여나 아이를 뺏길까 봐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렵다는 여성.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분께서 주신 제보 사연입니다. 자,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제보자는 현재 40대고요. 오래전에 모임을 통해서 4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부산 토박이인데 남편은 서울 출신이었지만 이 당시엔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거만 6년을 했는데 그동안 정말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 직장이 경기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상경을 했고요. 지난 2018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2달 만에 아이를 얻으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남편이 제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이
자신의 친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은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이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이 형을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근방으로 경기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친형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근데 2살 터울이면은 좀 티격태격할 법도 한데 이 남편이 형에게 너무 예의 바르고 깍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 사이가 다 좋았어요. 평범하게 잘 지냈고 또 이제 재수 씨가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손수 편지를 막 써줄 만큼 다정다감한 그런 아주버님이었다고 합니다. 팀장님도 그 뭐 며느리나 이렇게 아내분 또 심지어 재수 씨한테 손편지 써주신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느리한테는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에는 카톡도 없고 휴대폰이 없었어요. 없었죠. 편지밖에 쓰지 못하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자를 대요. 자 아시죠? 네. 자를 대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괜찮거든요. 자 대고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 편지를 여러 번 보냈죠.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이 뭐가 됐든 손편지를 써줄 것 같은 이 아주버니. 자, 그런데 이 사연자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상외로 남편의 형은요, 욱하는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진 않았고 이 남편이 부산에 내려와 있었던 것도 사실 형을 피하려고가 굉장히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만났던 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경기도로 이사 와서부터는 형이 집착하는 수준으로 이 남편을 원할 때마다 불러냅니다. 뭐 본인 여자친구랑 다퉜다면서 술 마시자 이렇게 불러내고 크리스마스, 뭐 연말 이런 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딸 핑계로 몇 번은 거절을 했는데요. 그러면 아예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사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본인의 어떤 논리를 들어서 이 수술을 왜인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상이 크게 악화돼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생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지금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팍 터졌죠. 자, 추석 때 사건이 빵 터집니다. 이 추석 때 이제 뭐 모든 여성들이 좀 그렇죠. 일하러 간다는 그런 예민한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예민했던 상황인데 원래 이제 커피 같은 거를 매일 먹던 그런 스타일이라서 커피 좀 먹을 수 있냐, 마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집 앞에 주차하기 좀 그러니까 뭐 커피숍 같은 거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투닥투닥거렸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 토닥토닥거림이 그 형 귀에도 들어갔고 갑자기 욱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도대체 집에서 이러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이 이제 부산입니다. 친정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딸 교육 어떻게 시켰냐라고 사돈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 다음에 또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놀란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두 가지입니다. 동생 내외가 싸우니까 그 아주버님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자기 재수 씨를 혼내고 심지어 사돈댁에 부산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켜? 이거 왜 자기가 왜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요. 이분은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분노 발작 수준인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이 아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워낙에 욱하는 성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화도 잘 내는 불같은 성격인데 또 그럴 만한 또 그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형제는 사실은 형이 좀 이 동생한테 아버지 같은 역할이래요. 이 아버지가 진짜 형제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살 터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 같은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재수 씨가 시댁에 와서도 좀 짜증을 내니까 그게 이제 재수 씨를 넘어서서 마치 며느리를 혼내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또 며느리를 혼낼 때도 보통 시아버지께서 사돈 어른한테 가서 애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무례한 면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남편이 말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버니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떠나니까 화가 극도로 치민 그 아내가 사실은 남편한테 갈라서 자고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단호하게 형한테 아마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아주버니가 그 이제 사돈한테 홍삼 세트 같은 걸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아직 딸도 어리고 또 그리고 생각을 할 때 볼 때 이번엔 참자 그래가지고 참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연락도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뭐 아주버니야 뭐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네. 자, 결국 이제 부부한테까지 이 사달이 납니다. 비극적인 일이 좀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제 뭐 공인중개사도 하고 좀 잘 있었는데 회식을 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급기야는 교통사고 이후에 많이 다쳐서 사망하게 되는 아이고야. 상황이 생깁니다. 자, 가정주부로 살았던 여성 5살 딸밖에 없잖아요. 생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보다도 좀 잘 다독여 준 사람이 아주버니였어요. 괜찮다, 잘 살자 이렇게 하면서 직접 상주로 장례도 다 치러줬고 이렇게 아주버니 행동을 하니까 그간에 좀 미웠던 감정이 그렇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또 뭔가 사달이 납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는 이 시아주버니가 이 사연자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왜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냐.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저를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맞서니까 왔는데 이건 아동학대 그게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저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걱정하지 저를 안심시키고 연락주시더라고요. 거꾸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년아도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갈까봐 한 달 동안 아이를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데리고 갈까봐 죄송해요. 아유, 막 많이 우시네요. 아니 근데 이 아주버니라는 사람이 미혼이라는데 아니 자기가 조카를 왜 데려가? 네, 그게 이 상 치르고 얼마 안 돼서 여성이 집에서 혼자서 이제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이제 쏟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다녀오게 됐는데 아이가 아니라 이 사연자 본인이 다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 알고선 이 아주버니란 사람이 새벽에 집에 찾아와서 네가 아니라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역시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성이 그 상 치를 당시에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남편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음성을 녹음까지 해뒀던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이 경찰에 여성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아이만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고요. 이 신고한 내용도 아동학대 자체도 역시나 당연하게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혹여나 아주버니가 찾아와서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가진 않을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한 달 동안 집 밖을 제대로 못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정말 경제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성, 혼자 5살짜리 딸을 키워야 되는 이 여성, 사연자, 조의금을 이 시아주번이라는 사람이 챙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이 기초수급자 신청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버님, 조의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 장례비는 다 내주신 건 아닌데 조의금이 좀 남았으면 저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의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주버님이 장례비로 다 써서 없습니다. 그러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그동안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제로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조의금 돌려받고 시가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조의금 같은 경우는 장례비를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속 받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갔을 게 가능성이 높다면 그 사람한테 가고요. 그게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시아버지, 아주버니죠. 아주버니 같은 경우는 상속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조의금 자체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남는 게 있는데 본인이 이제 가져갔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이제 아이 문제인데요. 양육권 사실은 어머니가 하는 거지. 그렇죠. 큰아버지, 그러니까 백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만약에 허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입양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다만 이제 면접교섭권 부분인데 면접교섭권은 간혹 이제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면접교섭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사례고요. 지금같이 엄마가 있는 상황이면 면접교섭권 요구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이 아주버니라는 사람한테 좀 따끔하게 말씀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사실은 도와주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돈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정신 차리세요. 나머지 돈 장려 배치하고 나머지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일단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명품 매장 앞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우르르 나오는 모습인데요. 나오는 사람들 양손에는 이 매장의 가방들이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매장 밖을 빠져나옵니다. 딱 도둑인데요, 이거? 맞습니다. 이들 모두 도둑들이었고요. 그것도 무려 30명이 넘는 떼도둑이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안팎에 사람들이 버젓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단 1분 만에 매장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야말로 싹쓸이했는데 그 가격이 총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도 아니고 이거. 맞습니다. 무리지어 들어오는 탓에 매장 안 직원들은 그저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도둑들을 본 한 배달기사가 한 명을 잡아챘지만요. 금방 빠져나가 차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매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0대 정도의 차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경찰은 아직 한 명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항구의 검문소입니다. 한 남성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을 유심히 보던 한 세관 직원이 이 남성을 불러세웠습니다.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벗어서 내려놓죠. 그런데 이 남성 몇 분 뒤에 세관 직원들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뭐예요, 저거? 자, 이 남성의 배를 보시면요. 상당히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자기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에 앳땡사, 그 사과사 휴대전화를 잔뜩 차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아리에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숨겼습니다. 그렇게 밀반입을 하려고 몸에 숨긴 휴대전화 무려 68대였습니다. 아, 왜 저렇게까지 해요? 일단 세금 피하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 남성이 이 휴대전화를 사서 들고 온 곳이 홍콩이었다고 합니다. 홍콩이 중국보다 30% 정도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요. 싸게 들여와서 중국에서 되팔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온몸에 휴대전화 감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얼마 전 미국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떠들썩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외계 비행체가 태국 도심 한복판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UFO하고 조금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닌데요. 이 UFO 길거리 행인들의 눈길은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지 사진을 찍기도 하고 황당한지 보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그 UFO 유리창 안에서 운전대 잡은 한 남성이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유. 자, 외계인 아니에요. 예. 인간이에요, 인간, 휴먼. UFO 직접 하나하나 만드신 63세 남성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 UFO는 어린이들이 타는 장난감 자동차였는데 그걸 개조해서 UFO처럼 만든 거죠. 남성이 이걸 만든 이유가 참 감동인데요. 사람들이 이 UFO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웃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어린아이에게 수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수영이 쉽지 않은지 힘들어하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이 남성 고개를 돌리며 답답해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붙잡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남성 다름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수영이 처음인 아이에게 잘못한다고 화를 내고는 아이 머리를 물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 미쳤어. 아이는 무려 5초 동안 물속에서 호적거렸고 물 밖으로 나온 아이는
살해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렸습니다. 정신 나갔어, 저 사람. 아이 부모가 지금까지 엄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았는데 이건 명백히 학대라면서 분노를 했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당장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분에 입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국도 나서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트램펄린 위를 폴짝폴짝 뛰어노는 아이 뒤로 강아지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지켜보는 모습이죠. 이번엔 아이가 탄 그네를 코로 영차 저렇게 밀어줬습니다. 또 아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는데 아이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딱 지키고 서 있기도 합니다. 아까 그 수영 강사보다 낫네. 맞습니다. 이 친구 이미 SNS상에서는요. 엄마보다 더 극성인 베이비시터 댕댕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댕댕이의 아침 루틴, 엄마를 재촉해서 아이 보러 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방문 앞에서 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눈빛을 쏘기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요, 그야말로 온몸으로 놀아줬습니다. 지치지 않고 아이 앞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이의 웃음을 책임졌는데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육아, 개한테도 쉽진 않았겠죠. 고된 육아에 반쯤 감긴 눈으로 벽에 기대서 방전된 모습까지 많은 누리꾼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좀 광고를 드릴게요. 카톡 제보 채널 사건반장 제보 카톡 제보창으로 많은 또 사연과 제보 보내주시고요. 자, 시원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판,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